그 제가 처음에 오늘 강연 이제 해달라고 받았을 때 이 행사가 어떤 성격이다라는 거를 듣고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연구하던 거 발표하는 건 되게 쉬운데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진짜 많은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그냥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답을 던지는 대신에 질문을 던지는 그런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조금 보시고 나서 약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약간 얼얼하다 이 정도 되시면 성공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이고 이게 안 되네. 또 플리즈 됐나? 어, 약간 이게 항상 테크니컬 프로블럼은 강연의 일부입니다. 네. 이게 네. 네. 의도된 겁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이러면 또 네.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요. 음, 왜 동물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지예요. 여러분 AI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꾸 휴먼하고 AI 비교하거든요. 동물하고 사람은 비교해 보셨나요, 그러면? 또는 사람과 사람은 비교해 보셨나요? 그건 왜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잘못 잡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디파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뭔가 풀려고 하는 게 저는 요즘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문제를 일단 디파인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푸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풀면 돼요. 그죠? 파인만의 문제 푸는 법 3단계. 3단계. Write down the problem. 문제를 씁니다. 열심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답을 쓰면 돼요. 제일 어려운 단계가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뭘 풀려고 하는지 제대로 써봐라. 의외로 많이 못합니다. 뭘 알 것 같은데 뭐가 있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몽롱한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휴먼 인텔리전스하고 AI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고 해보죠. 뭘 비교해야 되죠? 구조를 비교하나요? 기능을 비교하나요? 그럼 기능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거? 뭘 풀어야 될지 모르죠, 우리 지금. 그게 지금 상태예요. 이게 오늘 제 메시지입니다. 자, AI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문제가 되게 불분명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 아나요, 우리가? 이 비교 대상도 모르는데 AI를 그럼 뭐하고 비교하죠? 그러니까 이게 AI 연구는 무조건 우리의 뇌 연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뇌 연구자로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AI 쪽에 한 발 정도 이렇게 디디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 수요가 AI가 많다 보니까 어디 가 소개하면 AI 전문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AI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그럼 뭘 할 거냐면 아, 이게 5년 전에 제가 사실은 카이스트가 궁극의 질문 시리즈를 만들어서 뿌린 적이 있어요. 이게 학교 어딘가에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그때 20개 질문을 선별해서 어딘가 여기 있어요. 여기. 네, 학교에 어딘가에 있어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근데 지금 여전히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 디파인된 문제예요. 같은 논리 체계로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문제를 디파인하고 조금 리파인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뭘 풀어야 될지 조금은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AI를 우리가 인간처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만들거든요, 잘. 네. 어떻게 동작하는지 안다면 저는 무조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이거부터 어떻게 동작하는지, 뇌가 어떻게 동작하니까 어떻게 따라하면 된다. 무엇을 모사하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스텝이라도 나가 보려고
AI하고 인간의 지능을 비교하는 것 사이에다가 동물하고 인간의 지능을 비교하는 거를 좀 먼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이거 눌러주세요. BBC에서 예전에 만든 자료인데요. 네, 인간하고 아, 침팬지하고 워킹 메모리 테스트를 대결을 합니다. 간단한 태스크예요. 하나 누르면 가려지고요. 순서대로 따다다닥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 순서를 기억하면 되죠. 이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평균치보다 좀 못하시는 분인 것 같긴 해요. 네. 처음엔 장난 같았는데 나중에는 좀 창피해서라도 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이거. 아유무라는 침팬지인데요. 네. 나중에 학생들을, 팔팔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트레이닝을 막 시킨 다음에 대결을 시켰대요. 다 졌다고 합니다. 네. 워킹 메모리 테스트에서는 거의 대부분 인간이 침팬지를 이기지 못해요. 네. 근데 우리가 지능 테스트 할 때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워킹 메모리.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예, 이 정도 됐습니다. 어,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예. 이게 참 그러면 아까 그 연구 책임자는 이 침팬지보다 지능이 낮을까요? 적어도 그 항목에 대해서는 지능이 낮죠? 네.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지능을 비교하는가? 아까 동물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데 특히 영장류 같은 경우는요 인간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뭐 지놈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진화적으로도 보면은 뭐 기껏해야 400만 년 전 여기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보노보, 침팬지인데 진짜로 이 진을 보면요 이게 하나 크로모솜 갖고 본 건데 이 종들 간의 베리에이션보다 휴먼 안에서 베리에이션이 더 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지금 5군데를 랜덤 시퀀싱 지금 샘플링 한 건데 요 빨간 거 하나만 이 종 간의 베리에이션이 사람의 베리에이션보다 크고요. 나머지는 아프리칸, 에이시안, 유러피안 간의 베리에이션이 더 큽니다. 이 정도로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많이 다르죠, 우리가. 지적으로, 지능적으로 많이 다르다라고 믿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저 영장류하고 사람하고 얼마나 다른가? 뭐가 저걸 다르게 만드나? 우리의 지능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심지어 아까 어떤 거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이거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맞겠죠. 네. 이제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사람은 똑같은가? 우리 그 IQ 테스트에 대해서 오해가 되게 많은데 표준화 점수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인간의 절반은 IQ가 100 이하죠. 네. 뭐 두 자리면 되게 막 우리 무시하는 말로 막 논리를 쓰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제 이런 용어 많이 쓰는데 경계성 지능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원 시그마만 넘어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죠? 다른가요,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서 그러면 2 시그마, 3 시그마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다르죠? 같은 지능이라고 같은 사고 체계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적어도 아나토미컬리 구조를 찍어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많은 연구들이 생각보다 같아졌어요. 파라미터가 뭐 머리가 좀 크면 어떤가, 뭐 덴시티가 좀 높으면 어떤가, 별로 다 의미 없는 결과들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거부터 풀어야죠. AI하고 비교하죠.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과들을, observation들을 되게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저희 집에 서식하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1살쯤 됐을 때 사냥놀이를 하고 있어요. 보셨나요? 지금 행위? 네.
살짝 뛰는데 저게 뭔 짓인가 했어요. 처음에 항상 이렇게 사냥놀이를 하면 그냥 직접 공격을 안 하고 이렇게 점프를 해서 뛰는 거예요. 비슷한 걸 찾아냈어요, 제가. 네. 북극여우인데 자기가 몸이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이 눈에 파묻혀 있는 쥐를 잡을 때 그냥 파면 이게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점프를 해서 네,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단단해가지고 이거 곰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믿고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됩니다. 자, 인간은 이걸 보고서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여기 지금 물리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런 거 떠올리겠죠. 네. 근데 너무나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 행위인데 얘네들이 이런 걸 이해하고서 할까요? 왠지 그건 아닐 것 같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원리를 이해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재밌죠? 이건 더 놀라운데요. 제가 깜짝 놀랐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얘는 지금. 살얼음, 여기 얼은 걸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건너가자마자 저벅저벅 걷습니다. 이건 뭘 이해한 거죠? 압력의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내가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표면적을 넓혀야 빠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AI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거 얘기하는데 저는 평균적인 인간하고 비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슈퍼 휴먼하고 휴먼 비잉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대부분의 인간보다 뛰어난 인지 능력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은 이렇거든요, 보통. 이 물리학을 배워야 됩니다. 네. 아, 사실은 이런 트라이를 AI는 여러 번 반복하면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여러 번 반복할 기회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죽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운 분. 그죠? 네. 자,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 다 모아놓고 보면 평균치의 사람,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개체별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클 뿐더러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완벽한 인간, 슈퍼 휴먼 빙,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철인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저는 사람 갖고 그렇게 못 만들 것 같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저 뭐야 이거 고치셨어요 지금 보니까 오자마자 전 이걸 잡아냈는데 이런 게 좀 걸리거든요. 이 영화 보시면서 불편하셨던 분 안 불편해요 하나도? 이러면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어, 껍질을 그냥 단단한 걸로 둘러싸면 충격이 없나요? 네. 운동량, 충격량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아이언맨은 겉을 감쌌기 때문에 단단한 걸로 감쌌기 때문에 멀쩡하죠. 대부분의 인간은 이런 개념을 갖다가 항상 탑재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이런 예들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뭐 시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워더콜리인데요.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넌리니어 플루이드 다이내믹스예요. 네, 바틀렉을 해결하는 장면이에요. 바틀렉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바틀렉이 뚫린다는 것까지 알고서 지금 쫙 뚫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적어도 인간이 모든 면에 있어서 동물보다 뛰어난 지적 행동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니 모든 면에서 완벽한 처리를 만들려고 하는 AI 가능할까? 인간부터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AI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퀘스천을 좀 남기고 싶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뭘 물어야 되는가? 그죠? 자, 그래도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순 없으니 조금씩이라도 이제 단서를 좀 잡아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동물은 어떻게 이런 행동들을 학습을 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똑똑해 보이는 그런 거 어떻게 학습을 할까요? 조금 단서가 엉뚱하게도 저는 AI 연구 중에 좀 이제 10년 된 되게 유명한 연구였는데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냥 주어진 문제에 대한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 같아요. 예, 주어진 문제, 그게 중요하겠죠.
벽돌 격파 게임 해보신 분? 아, 예, 이게 연식이 드러나게 된. 제 연배 분들은 다 해보셨을 텐데, 이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고 페이퍼 내기 전에, 예, 그 전에 낸 페이퍼인데요. 아타리에서 옛날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그 벽돌 깨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뭐냐면 공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위에 있는 벽돌을 많이 격파하면 돼요. 빠뜨리지 않고. 예, 고전적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딥큐러닝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체크업하는 뭐 그런 결과로서 이제 페이퍼가 나왔었죠. 처음엔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뒤로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못 받으면 안 돼요. 얘가 이제 왔다 갔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습니다. 그러다가 학습을 이제 시켜요. 좀 오래 시킵니다. 이때는 아마 한 120분 정도 시켰던 것 같은데, 네, 120분 정도 시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오락실에서 보는 초고수, 쥐나 아저씨가 이제 돈 주고서 집에 가라고 하는 약간 이제 그런 고수가 됩니다. 하나도 안 놓치죠. 여기까지 제가 보통 기대하던 결과였을 거예요. 근데 연구는 항상 뭔가 좀 더 넘어가 봐야 재밌는 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끊는 게 아니고 좀 더 해봤어요. 2배 정도 더 시켜봤어요. 뭔가 재밌는 게 나올까? 특이한 게 나올까? 그랬더니 소위 말해서 이거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뭔가 의도하는 거가 보이시나요? 이런 거. 네. 한쪽을 깨가지고서 뒤로 공을 보내는 거예요. 감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런 걸 경험을 못 하셨나 봐요. 그 옛날에는 고수들은 무조건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나를 깨가지고 뒤로 보내면 이걸 보고서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느낌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아, 섬찟하다. 얘가 사람처럼 행동하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왜? 여기서 목적 함수는 뭐예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 점수를 많이 올려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깨는 것보다 저렇게 뒤로 보내면 계속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 대한 최적화 조건에서 얘는 이런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고 문제를 잘 정리하고 상황이 닥치면 생명체건 AI건 그걸 최적화시키는 과정에서 비슷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럼 왜 저렇게 했을까요? 사람도 똑같은 이유였을 거예요. 똑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사건 이후에 제가 또 재밌게 주목한 대목이 있는데 여기 학장님도 바둑의 고수시지만 저도 옛날에 바둑을 조금 배웠었습니다. 자, 알파고 다음에 어떤 얘기들이 자꾸 나오냐 하면 우리가 바둑을 그동안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하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를 AI들이 해요. 근데 사람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은 거라고 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 AI가 두는 수가 굉장히 좋았네. 이런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아니 사람이 기계하고 반대로 사람은 전체적인 맛을 알고 직관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자기를 해결하는데 바둑은 트리서치 갖고 안 되니까 기계가 잘 못할 거야라고 했던 걸 반대로 뒤집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냥 AI가 훨씬 더 수가 높으니까 그러지라고 하면 우린 발견할 게 없을 거예요. 그죠? 자, 바둑의 역사는 공식적으로는 1000년이 넘는 것 같아요. 1300년 전에 바둑판이 있었고 뭐 한간에서는 몇천 년 됐다고 주장하는 여기가 있죠. 사람이 항상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 게 지식이 전수된다고 믿어서 그렇거든요. 네, 4000년 동안, 뭐 3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바둑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봐요. 알파고가 3가지 정도 버전이 나왔는데 처음에 알파고 이세돌 버전이 있고요. 알파고 마스터가 있고 마지막에 알파고 제로가 나왔는데 요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앞에 버전들과 달리 인간의 데이터를 전혀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럼 얼핏 생각하면 비효율적일 것 같죠. 그래도 우리가 항상 뭐 하라고 시키면 학생들 시키면 좀 샘플 없냐고. 그죠? 샘플부터 찾잖아요. 그게 효율적이니까. 근데 데이터를 전혀 없이 학습을 했는데 물론 학습 방법의 개선도 있었지만 앞에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리를 그냥 단시간 안에 휙 뛰어넘어 버립니다. 뭐죠 이거는? 그냥 학습 방법이 좋아져서 그럴까요? 재밌는 게 저는 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그럼 바둑을 어떻게 배우는가?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초반에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이게 최적이다. 화점이다. 소목이다. 외목이다.
이거부터 배웁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바둑의 바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거부터 배우거든요. 근데 알파고 제로가 학습을 어떻게 했냐면요.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결과물은 이제 슈퍼 휴먼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고수인 바둑의 신이 됩니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금 초보자 단계가 있는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이에요. 처음에 무슨 짓을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처음에 학습 초기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이건 바둑을 전혀 모르는 초보예요. 사람은 바둑을 배울 때 이렇게 안 하죠. 건너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쩌면 알파고가 굉장히 창의적인 수를 두고 사람이 두지 않는 수를 둘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서치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학습 단계에서 경우의 수가 사람이 두지 않는 경우의 수를 둬본 거죠. 네. 그러고 보면 이해가 되죠. 네. 잘 두는 거는 뭐 학습 알고리즘이 우수하고 여러 가지 뭐 정책망 뭐 다 써서 해서 그런 거라고 쳐도 굉장히 희한한 묘수가 나오는 거.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죠? 창의성이라고 부르죠. 그거의 근원은 트라이 해보지 않은 거를 많이 트라이 해본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우리의 뇌는 뭐지? AI하고 지금 비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내일 자연스럽게 철학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잘 모르면 그냥 내 분야가 아닌 걸로 밀어버리는 건 쉬워요. 이건 인문사회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철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미루는 건 쉬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조금 더 파보도록 하죠. 자, 생명체의 지능이 근데 발생하고 진화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조건이 있어요. 저는 그게 AI하고 만약에 인간이 아직 좀 다르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딥식 나왔을 때 맨 처음에 화두가 뭐였죠? 효율성? 네. 비용도 적게 들이고 뭐 트레이닝도 좀 적게 한 것 같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뭐 추출 방법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는데 생명체는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두 번 실수가 생명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심지어 효율성을 위해서 희생을 서슴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멍게인데 어, 생명체의 뇌의 목적은 운동이다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터 컨트롤. 멍게가 처음에는 움직입니다. 유생은 움직여요. 움직일 때는 신경절, 뇌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신경절이 있어요. 근데 유착을 이제 해가지고 바위에 붙어서 정착을 한 다음에는 더 이상 얘가 필요 없어서 그걸 흡수해버립니다. 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번역은 안 했지만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테뉴어 받은 교수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뇌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는 게 생명체입니다. 뭐를 위해서? 생존을 아마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여기서 적어도 배울 수 있을 것 같냐 하면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럼 효율적으로 하지? 어떻게 뭔가 좀 낭비 안 하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만들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수억 년간의 짧게는 뭐 수백만 년에 수천만 년의 시간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하나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 어, 좀 진화에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뭐 진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힌트를 주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 진화라는 게 결국 뭐냐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똑같은 생명체가 이렇게 진화하고 이렇게 진화하고 갈라지는 거를 크리티컬 정션이라고 하고 그 어떤 패스를 따라가느냐 이게 패스 디펜던스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종이 되거나 다른 기능을 가지는 뭔가 다른 종류의 진화를 하게 돼요. 자, 다윈의 유명한 핀치새 분류인데 여기 보시면 부리의 모양이나 뭐 크기가 다 다릅니다. 요게 어디에서 갈리고 어디에서 다른 종이 되고 이거를 이제 쭉 연구한 기록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크리티컬 정션인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언제 그럼 이게 갈리죠? 왜 갈리죠? 이걸 정확하게 몰라요. 이 논문이 그거에 관한 건데, 자, 카이턴이라고 하는 아마 익숙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말로 뭐 군부라고 한대요. 그 다판강이라고 돼 있어서 딱딱한 껍질이 여러 개가 붙어가지고 있는 조개류입니다. 네, 얘네들이 되게 아종이 많아요. 다 카이턴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종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딱 분류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네가 시각기관이 있는데 눈이 있는 애가 있고요. 눈이라고 하기에는 미처 못 미치는 훨씬 더 단순한 구조의 안점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아이하고 아이스팟. 아이는 레티나 구조도 있고 우리 눈하고 좀 비슷해요. 아이스팟은 그보다 훨씬 단순해요. 아까 보셨던 그 수많은 아종들이 딱 두 개로 갈립니다. 눈을 가지고 있거나 안점을 가지고 있거나. 이건 되게 특징적인 거거든요. 그럼 뭐가 이걸 가르는가?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보통 진화에서는 이렇게 개통도를 그리죠. 네, 파일로지는 트리를 그리는데 뭔가 규칙이 없어요. 여기서 갈라져서 얘네들은 눈을 가지고 얘네들은 안점을 가지게 됐다. 그럼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빨간 거 파란색이 지금 안점하고 눈이거든요. 얘네가 갈라지는 지점 되게 얼토당토하게 이상하죠. 그리고 어디서 갈라지는지 왜 갈라지는지도 모릅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세 단계인데 하나는 이제 그 에스테트라고 아주 센서 정도 레벨이 이제 발생하는 단계였다가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진화되면 조금 이제 단계를 내려오면서 눈이 되거나 안점이 되거나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이걸 가르는가 그러면 이렇게 아무런 규칙성도 없어 보이는데 이 논문에서 밝힌 건 뭐냐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한 물리적 조건이 그걸 가른다라는 거였어요. 뭐냐면 아까 얘가 다판광이라고 말씀드렸죠. 껍질이 딱딱해요. 딱딱한데 그게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자, 눈은 어디 있어야 되죠? 바깥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바깥에 있어야 돼요. 신경절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슬릿이 있어가지고 이 슬릿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 슬릿의 개수가 적은 애가 있고 많은 애가 있어요. 슬릿의 개수가 적은 건, 자, 요 센서들을 연결시킬 방법이 적어요. 그래서 그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이 적어요. 그래서 훨씬 적은 숫자의 뭔가 센서를 이용해야 되고요. 걔네들은 훨씬 더 진보된 구조인 눈을 가지게 돼요. 이해가 가죠? 되게 적게 센서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센서를 좋은 거, 좀 더 고차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걸 연결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고 충분히 많은 개수의 슬릿이 있는 애들은 안점으로 그대로 납니다. 이거는 이 슬릿의 개수가 몇 개냐가 크리티컬하게 딱 갈려지는 정말 어처구니 없어로 단순한 조건이에요. 이게 종의 운명을 가르는데 여러분 눈에서 시각 정보 처리하는 건 우리 시각기관의 출발점이에요. 아마 아시겠지만 100년의 역사, 150년의 역사 중에 그 뇌신경과학의 역사 중에서 초반 연구는 거의 대부분 시각기관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자, 이 똑같은 게 제가 연구한 결과 중에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 그러니까 시각 정보를 제일 처음으로 처리하는 영역이 여기 있습니다. V1이라고 해요. 근데 그 V1에서 셀들이 뭔가 정보들에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구별하는 거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이 정보 중에서 엣지가 어느 방향으로 얼라인되어 있느냐에 반응하는 되게 단순한 종류의 그 튜닝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튜닝이 어느 방향에 반응을 하는가 셀들을 이렇게 맵을 그려보면 포유류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수많은 종이요. 스무드하게 피리오딕하게 변하는 맵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로 아무런 규칙이 없이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딱 두 종류 맵이 나옵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뭘 밝혔냐면 이거 뭐 진화적으로 봐도 연관성도 없고요. 네. 프라이밋하고 뭐 트리슈라 비슷한 거가 여기 있는데 또 여기에 나타나기도 하고 뭐 뭔가 좀 규칙성이 없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거는 물리적인 조건 즉 자 정보를 망막에서 받아들이는 거를 여기로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로 이제 매핑하는데 콜텍스에 충분한 사이즈, 충분한 셀의 개수가 있으면 매핑이 어떻게 될까요? 스무드하게 되고요. 여기가 작으면요. 눈의 크기에 비해서 콜텍스가 작으면요. 비주얼 콜텍스가 작으면 매핑을 듬성듬성할 수밖에 없어요. 샘플링 문제고요. 여러분 아마 한 2학년쯤 시그널 프로세싱 배우실 때 나이퀴스트 샘플링 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스무드한 패턴은 원래 있어요. 망막에 있는데 그걸 뇌에서 샘플링을 할 때 내가 충분한 개수의 셀을 갖고 샘플링을 하면 스무드한 정보가 그대로 모양이 매핑이 되고요.
충분한 개수의 셀이 없으면 듬성듬성 에일리어싱이 생겨서 불규칙적인 모양이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나이퀴스트 샘플링 레이쇼 2에서 딱 깔려. 요 이건 뭐의 증거냐면 진화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모양이 어떻게 됐건 디자인이 어떻게 됐건 기능을 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수렴 진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죠. 박쥐도 날아다녀요. 옛날에 익룡이 있었어요. 네, 나르는 공룡이죠. 딱 보면 비슷해요. 날개로 납니다. 근데 진화적으로요. 얘네들의 구조는 날개는 완전히 다른 기관이래요. 저는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근데 어쨌건 딱 보기 비슷하죠. 그리고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를 거예요. 비행 기술을 얘는 뭐를 구사하고 얘는 뭘 구사를 못하고 이런 건 있을 겁니다. 네.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AI를 그냥 하나의 종으로 취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그래요. 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종이 있는데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난다라고 정의를 하면 얘네들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무슨 비행을 얘는 하고 얘는 못합니까? 라고 하면 다른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저는 인간하고 기계가 다르다고 말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네. 그러나 좀 더 복잡한 곳으로 가면 다르다라고 하겠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참 천재였는데 그 사람이 남긴 스케치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비행기예요. 비행기. 물론 성공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비행기에 대한 스케치는 이제 아마 새를 보고 따라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가 더 있어요. 놀랍죠? 뭐하고 비슷한가요? 헬리콥터. 현대인이 사용하는 두 가지 종류의 비행체 기술이에요, 이게. 날개가 있고 추진체가 있어가지고 나는 방법과 이렇게 헬리콥터, 프로펠러 날아가는 거. 자, 얘네들은 다른가요? 같은가요? 답은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린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AI의 수많은 버전들이고 인간과 AI를 비교하는 것도 이와 어떻게 보면 유사할 것 같습니다. 자,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수학 문제 푸는데 저는 대수를 굉장히 싫어하고 김대수 교수님 말고요. 기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푸는 게 되게 방정식을 푸는 게 되게 쉽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풀 수 있어요. 우린 다른 문제를 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질문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같고 어느 부분에서 다른가? 현재는 이런 걸 좀 따져보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얘하고 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게 별다른 의미가 있을까? relevant한 question일까? 저는 의미가 없는 지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지점에서 의미가 있는가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AI하고 휴먼하고 비슷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는 좀 어느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발견했는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구조 자체, 디자인 자체를 처음부터 달리하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우리가 비주얼 시스템에서 듀얼 스트림이 있습니다. 벤트럴 스트림과 도르셜 스트림이 있는데 역할이 다르다 그래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래요. 얘는 what stream, 얘는 where stream. 그래서 위치 정보와 뭐 오브젝트의 어떤 컨텐츠 정보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거든요.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이 논문에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듀얼 스트림 구조 때문에 기계가 잘 하지 못하는 등 굉장히 희한한 동작들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unknown 오브젝트에 대한 제로샷 카운팅 같은 건 이래야 가능하다. 아무리 리커런트 네트워크 해봤자 그리고 딥뉴럴 네트워크, 싱글 네트워크 써봤자 안 된다. 이런 논문도 있었고요. 또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기능이라는 재미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선천적 기능. 동물은 좀 뭐랄까 특히나 초식 동물들은 잡아먹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태어나자마자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사물을 구별하고요. 몇 시간 안 돼서 뛰어다닙니다. 사람은 전혀 못하죠. 네. 자, 이게 학습된 기능일까요?
태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오브젝트를 구별해요. 이게 훈련된 기능일까요? 아닐 거예요. 이런 예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특정한 그 펑셔널 서킷은 어덜트의 서킷이나 눈 뜨기 전에 심지어 센서리 인풋이 있기도 전에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한동안 제가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Untrained Deep Neural Network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전혀 학습을 시키지 않은 Untrained Deep Neural Network에서 많은 기능들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굉장히 고등 기능이라고 하는 숫자를 카운팅하는 기능, 심지어 숫자를 컴패리즌하는 기능, 그리고 뭐 특정한 오브젝트, 얼굴 같은 거를 인식하는 기능들이 다 Untrained Network에서 발견이 됐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AI 디자인에서 적어도 처음부터 의도를 해서 집어넣지는 않죠. 근데 브레인에서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팩터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은 좀 생명체에서 좀 인스피레이션을 많이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AI 모델에서 문제가 있는데 가끔은 저쪽에서 힌트를 갖고 와갖고 해결을 쉽게 하는 경우도 있죠. 요거는 뭐냐면 어 continual learning,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배우는데 다른 도메인의 걸 배우면 AI 모델들은 대부분 잘 못해요. 네.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하는 앞에 거를 갖다가 싸그리 다 잊어버리는 뭐 이런 일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람의 메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특징적인 그 메모리 특성을 따와서 어떻게 따왔냐면 시냅스 특성을 따오면 이게 재현이 되는 모델이 있거든요. 저희가 만든 거. 그렇게 했더니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라. 네, 그래서 지금 리비전 중에 있는 그런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가장 최근 건데 동물들의 뇌가 눈을 뜨기 전에, 그러니까 센소리 인풋이 있기 전에 프리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려 그러면 그때는 액티비티가 없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쓸데없이 센소리 시스템에서 굉장히 뭐 노이즈 라이크한 액티비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서킷의 리파인먼트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걸 이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좀 일반적인 아티피셜 뉴럴네트워크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몇 개의 논문을 이제 냈어요. 하나는 뭐냐면 쓸데없는 랜덤 노이즈 트레이닝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인풋은 뭐죠? 랜덤 노이즈, 레이블도 랜덤 레이블. 이거는 아무런 쓸데없는 트레이닝이에요. 그죠? 노이즈 넣고 노이즈 답을 주고 트레이닝 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 성능이 좋아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uncertainty가 캘리브레이션이 돼요. 아까 hallucination 얘기 뭐 잠깐 나온 것도 같은데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hallucination 문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뭘 밝혀냈냐면 이니셜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간단하게 노이즈 트레이닝을 조금만 해주면 없어집니다. 이제 논문 지금 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명체에서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뉴럴 시스템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도입하면 굉장히 쓸모 있는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의 아티피셜 모델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브레인에서 뭔가를 배워서 써먹을 수 있고 그러면 써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브레인의 어떤 그 작동 프린스플에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브레인을 정말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목표는 뭘까요?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너무나 많은 게 있겠지만 생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존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정보를 고지고대로 처리하는 것보다 환경에 맞춰서 플렉서블하게 그리고 적응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뭘까요? 사람의 인지 기능은 절대로 음,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자, 이제는 뭔지 아시겠어요? 이쪽하고 이쪽에 요 바닥에 요거는 똑같은 시그널이에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검은 이렇게 지금 뭔가 틀을 갖다가 이렇게 가려놨더니 해석이 안 되던 것이 이제 해석이 되시죠. 네.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될 것 같으면 이것도 돼야 되거든요. 이건 안 돼요, 절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이건 딱 보자마자 B네. 레터 B가 5개 있구나. 아시겠죠?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알고리즘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녹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포인트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미싱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게 남아있는 이상 차이는 굉장히 클 겁니다. 아까 박쥐의 날개와 새의 날개가 비슷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깃털도 있어야 될 거고요. 구조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완벽히 비슷하게 똑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예시. 사람의 해석은 정말 플렉서블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치웠더니 해석이 완전히 바뀌죠. 네. 이게 바로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시그널인데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내일 이제 철학 강연을 이제 해주실 건데, 요게 이제 잘 알려진 바이스테이블 퍼셉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두 가지로 될 수 있는 거죠. 자, 뭘로 보이세요?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네, 토끼로 보이기도 하시죠. 네, 그죠? 뭐 인지과학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소재인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소개가 되고 비트겐슈타인이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뭔가 인지를 할 때 이거를 see that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see as라고 할 것인가를 구별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는 그대로를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볼 것이냐를 내가 정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를 토끼라고 보려고 마음먹는 순간 토끼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러다가 이걸 오리라고 봐야지라고 마음먹는 순간 오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바이스테이블 퍼셉션은 사실은 그 액티브하게 탑다운으로 우리가 인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좋은 예시로서 너무나 많이 연구된 소재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AI에서 자연스럽게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들죠. 네. 그럼 이게 구현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어떤 탑다운에 의해서 쉽게 뭔가 인지를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주어진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거의 해석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가? 아마도 생존에 그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저희 되게 빨리 끝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총장님이 이거 말씀하시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총장님이 포스트 AI 연구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몇 년 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들 AI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 똑같이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 다음에는 뭐가 벌어질지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AI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기술이 발전할 거라는 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많이 바뀔 거예요. 삶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걱정하죠? 이게 좋은 쪽으로만 바뀔 것이냐? 아니 우리한테 뭔가 그것 때문에 기술의 발전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인간이 가장 급격하게 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학문은 철학이었어요. 네. 프린키피아가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때부터 과학이라는 분야가 철학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독립돼서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더 커지게 됐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하는 게 이 시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부터 과학은 언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제목을 보세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자연 철학은 있었어요. 그때 그 전에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게 된 게 수학이라는 언어로 세상의 원리를 표현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한 명을 죽이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편해질까 고민할 때 고민하지 말고 뉴턴을 죽이시면 돼요. 네. 모든 과학자가 그 설문조사했는데 2위를 갖고는 많이 다퉜어요. 1위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뉴턴이지 뭐.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잡아낸 것도 딱 보자마자 그냥 신경이 쓰였는데 요즘에 좀 슬퍼요, 되게. 인간의 언어 능력은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LLL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이르죠. 아직 사용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근데 확실한 건 앞으로 랭귀지 모델들 때문에 인간의 언어 능력은 퇴보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만 해도 지금 모든 글을 다 혼자서 쓰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네. 자, 이건 전반적인 문제일 겁니다. 전반적인 교육의 문제인데 하나 확실한 건 그거예요. 언어가 퇴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인간의 지능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그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에서 이 영화를 봤거든요. 곡성 탈출 시리즈가 쭉 처음에 68년에 나오고 그다음에 쭉 여러 시리즈가 나왔죠. 리메이크 돼서. 마지막 시리즈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많은 이제 명대사가 있어요. 여기 시리즈 중에는. 근데 이 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인간이 퇴보해가지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원숭이들이 그러니까 영장류들이 막 인간 같은 문화를 누리고 이 사람은 지금 예외인데 대부분의 인간들이 정말 원시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 에코라고 불러요. 인간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바이러스가 돌아서 인간이 언어를 잃어버렸대요. 그게 설정이었어요. 인간이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지능이 떨어져 갔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AI는 뭘로 구현하죠?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구현하죠. 그게 수학이 됐건 뭐 랭귀지가 정말 리터럴리 랭귀지가 아니라 수학이 됐건 뭐가 됐건 언어죠. 논리 체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논리 체계를 잃는 순간 우리는 퇴보할 겁니다. 네. 처음부터 언어를 사용했다가 편리한 툴을 쓰게 된 사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적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툴을 쓰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세상이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그냥 내용과 상관없이 제가 어느 강연에서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뭐냐면요 뜬금없는데 1969년에 그 미국의 페르미 입자가속기 연구소가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은 거대한 입자가속기 센터입니다. 네, 저도 갔었는데 그걸 지을 때 초대 소장이 이제 로버트 윌슨이라는 분이었거든요. 이때 청문회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련하고 지금 군비 경쟁을 하고 이렇게 막 응?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이게 우리의 국가에 도움이 됩니까? 기초과학에다가 지금 이거 돈을 이렇게 틀어붓는 게 말이 됩니까? 청문회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분의 태도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 도움이 됩니까? 뭔가 하여튼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No.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돈을 따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껴맞춰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no!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말로 가치가 없다고요? 가치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하고 상관이 있냐 하면 We regard one another, the dignity of man, our love of culture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military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I'm sorry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의 결론은 뭐였냐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국가를 디펜드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이 국가를 디펜딩할 가치가 있는 거를 로 만드는 데는 상관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 얘기 듣고서 좀 머리가 쭈뼛 솟았어요. 자, 우리가 뭘 걱정하죠, 지금? AI 시대가 펼쳐지면 인간이 멸종하지 않을까? 인간이 뭐 해를 당하지 않을까? 5년 전에 그 궁극의 질문 제가 두 개를 냈더라고요.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어떻게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중요한 거. 왜 우리가 이걸 걱정하죠?
AI를 윤리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근데요, 우리는 먼저 걱정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죠? 그걸 풀면 이 문제는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AI가 정말로 성능이 인간과 비등할 정도로, 인간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아진다. 그럼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윤리적이라는 게 뭔가, 왜 인간은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가? 그럼 그걸 그래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방법을 찾는 거죠. AI에서도 똑같이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요. AI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가가 아니라 못 만드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컨트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인류를 지키는 게 가치가 있는 일이 될까를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 다 드렸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랩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조금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세부적인 연구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